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은 2주 만에 뵙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네, 선거 잘 마치셨고요. 네, 잘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뒤끝이 아주 세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는 관전평 일단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제불능. 그러니까 너무 박하시다. 구제불능?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용없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만든 문건인지 몰라도 이제 그 문건에 지방선거 참패에 공헌한 공신오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인터넷에 SNS 돌더라고요. 예, 근데 그 5번째 공신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다음 선거에 살아남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무슨 방법이 나오나요? 더군다나 제일 정말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던 게 지난번 총선 때 진박 마케팅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부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아무 소리도 못 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풍 운동한다고 나왔어요. 아, 예. 진짜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답이다 이거잖아요. 네.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없다. 예. 서가번 의원님도 관전평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그냥 지금 비슷한 겁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점입 가경이다. 이제 지금부터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상황 자유한국당의 지금 떨어질 때가 개파 안에 떨어질 때가 더 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서가번 의원께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건데 10년 전에 민주당이 이랬잖아요. 열린우리당.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계열.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거치면서 딱 상황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했죠. 참패를 했어요. 세 번 선거 연달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과반수가 넘던 의석을 가졌던 일당이었는데 그때 80몇 당이 쪼개지고 당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82석, 83분의 1도 건지지 못하고 가는 데마다 푸대접 받고 채이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 촛불 광장에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예, 무대에 올라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이하 한 60-70명의 국회의원들이 광화문에 나가는데도 무대에 올라가는 거 고사하고 마이크는 고사하고 소개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니까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10년 전 얘기를 왜 끝내냐면 지금 서가번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럼 진정성 있게 꿋꿋하게 한 발 한 발 걸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못해서 다 시작하는 겁니다. 반사효과?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동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불편한 얘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부활하는데 원동력이 됐죠. 근데 지금 보수는 이제 일단 두 가지 이제 그 평행 이론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가 되게 이제 못해야 돼요 앞으로. 그럼 국가적 불행인데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원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부의 어떤 자생력보다는 외부 요인.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저는 다른 게 상황 논리가 다른 게 그때 말씀드린 세 번의 선거를 다 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당했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당을 수습을 하고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당시 정세균 지금 얼마 전에 의장이셨죠. 당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일이 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매 순간
대중들 속으로 들어갔고 같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얻어맞아 가면서 네. 그러면서도 또 이명박 정권의 각종 여러 가지 뭐 4대강부터 많은 실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 편에서 싸웠죠. 네. 싸우고 문제 제기했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합니다. 네. 그때 이른바 2010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박원순 시장부터 해서 강원도지사 이광재 지사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거의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죠. 네. 그러면서 국면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 게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들로서 야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이 정당으로 대한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말 모두가 그래서 치열하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이제 들리긴 하는데 실은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모든 선거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져가지고 야당이 다 이겼습니다. 그때도 그런 이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가 돼서 그 평가가 낮아서 야당이 이긴 거죠. 근데 아니요. 2010년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때 뭐냐면 2010년 지방선거가 천안함 사건 석 달 뒤에 치러진 선거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지방선거 당일날 한 보수 언론은 일면 도보로 천안함을 썼어요. 그리고 전쟁 기념 가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그 당시 그때는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꾼 게 2012년이니까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의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무상급식 의제가 확 휩쓸었던 게 그때 지방선거 아닌가요? 2010년. 교육감 선거도 영향을 줬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쟁과 평화 프레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보다는 평화다. 그래 안보 의제가 안 먹혀 들어간 안 먹혀 들어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 회귀하자고 좀 뭐 회고하자고 이 얘기 꺼낸 게 아니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자 보수 야당이 지금 질의멸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켜보는 사람 눈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 정도원 의원께서는 노답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칼럼들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보수 야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극우 야당이었다? 아주 수구 야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층에서 표를 안 줬다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그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유, 정의 그런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민주주의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국정교과서 논란 이런 게 이제 보수에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잠깐만 의원님. 근데 그때 한마디라도 제대로 얘기한 사람들이 없어요. 홍준표 체제에서의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바른정당의 그럼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뭐가 뭔지 잘 모르죠. 바른정당이 이제 일단 그 규모가 작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 간판들이 또 대권 주자였으면 되는데 대권 주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면해버린 거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계속 바른정당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바른정당은 국민들의 그대로 바른정당의 현재 모습대로 표를 받은 겁니다. 네. 결국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당이라는 게 정체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그 대표격인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후보인가요? 네. 그 두 분의 아니요. 바른미래당 말고 그 합치기 전에 바른정당.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잠깐만 좀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극우 수구의 모습에서 탈피를 해서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야 살 길이 생긴다. 그게 많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게 바른미래당 전에 바른정당 아니었느냐. 근데 평가는 거의 낙제점이었다. 바른정당이 정말 자기 반성을 하고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에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 다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난파선에서 그냥 뛰어내리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사실 그 안에서 충분하게 내부 투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우리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국민들에게 대한 세력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을 반성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합니다. 우리라도 작은 숫자로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했으면은 저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뛰어내리기에 급급했고 얼마 지나서 상황이 조금 지나가니까 네. 이제 다시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더 급하잖아요. 다시 또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르르 다시 그게 국민들의 눈에 얼마나 참으로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비참해.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과가 그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영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맨날 개혁 보수 말을 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이게 아닌가 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침 뱉고 나온 정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국민들이 안 속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바른보수로 거듭나려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1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순간에 그 몸부림 자체가 헐리우드 액션 내지 의미 둘 이유가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 전에도 나갈 때부터 그냥 살기 위해서 나간 거지. 네. 나간 거나 다시 복귀한 거나 같은 과정이었다고 국민들은 보고 실제로 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자유한국당의 그만 미래는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진짜로 없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왜? 네. 그러면 세력이 누가 비대위원장이 누가 뭐 그 천하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누가 앞으로 저당의 이 리더가 되겠고 어떤 그룹들이 저당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른당의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나마도 나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한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우리 이제 노선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나 고색창연한 얘기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로 좀 그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뉴스가 사선의 한선교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혁신비대위원회를 꾸려야 되고 그 비대위원장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추천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인데 추천의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국당 몰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집안에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큰아이 작은아이가 다 저 잘났다고 싸울 때 그 누구 하나 야단쳐줄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른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혁신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두원 의원님 평가 좀 해 주시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왜 어른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항상 그 사람도 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은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돼서 소멸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예측이 틀렸어요.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TK 자민련으로 더 축소된 겁니다. 네. 갖고 언제 소멸되냐면 다음 총선에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불능이에요. 누가 가지도 않고 간들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어쨌든 별의별 그 해괴망측한 유치한 짓을 해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당선이 그나마 됐는데 네. 그 당선도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표를 갈라먹어서 당선됐던 거예요. 이제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죠. 네. 국민들한테. 그 지금 와서 뭐 비대위원장 뭐 누가 갈 사람도 없지만 네. 간다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누가 와도 안 된다? 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원 의원님의 얘기에 따르면 상당 기간 동안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어떤 국면이 계속 반복될 거다. 그래서 아까 점입가경이라고. 그래서 점입가경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도원 의원님 같죠. 걔를 같이 하는 건데 결국은 그래도 활로를 열려면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 네. 저 사람들이 있구나.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게 늘 어디나 위기에 처한 당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진 중에서 그래도 변화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네. 또 논의를 모아내는 리더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그룹들이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을 추스려낼 중진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이 또 엄연히 또 파벌들 또 있잖아요. 네. 친박과 친이는 사실 뭐 빙탄부사정령 아닙니까? 도저히 합쳐지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존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욕심 많은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 이 대목에서 서청원 의원은 탈당한다고 선언했고 김무성 의원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럼 이 두 분의 이런 그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서청원 전 대표는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당에 남아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계 은퇴를 해야죠. 근데 정계 은퇴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국회의원직은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 또 나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지는 않은 것 아이 같고요. 참나 저렇게 몰라. 지금 8선인가요? 서청원 의원이 8선이죠? 연세도 뭐 충분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노후에 국회의원직이라도 가지고 계시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출마는 안 해도 네. 얼마든지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개파 수장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생각 아닐까요? 정노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그 속내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제 그래도 이제 뭔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이제 책무감에서 좀 불출마 선언도 하고 탈당도 한 건데 이제 참 재밌는 대목은 그래도 뭔가 말미를 두고 있어요. 정계 은퇴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당권의 뜻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무성 서청원 의원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시 한번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해서 그 꿈인 그 국회의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포기 못한 것 같은데요. 필생의 꿈이 국회의장인가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원구성할 때 국회의장 되기는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또 한 번 국회의원 당선돼서 이야 집념이네요. 그러면 아유 대단한 거죠. 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그 내분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게 총선이 2년이나 남았다. 그러니까 총선이 목전에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총선에 임해야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위기감이라도 작동이 되는데 총선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위기감도 별로 발동이 안 될 거다.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저기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마지막 막말을 했잖아요. 예. 마지막 막말은 그래도 들을만 해요. 그 일곱 부류의 예. 청산했을 텐데 못했다라고 했던. 이제 일곱 부류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현역 지금 이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결국은 어떻게든지 저기 자기 다음에 어떻게든지 살아남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살신성인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니까. 네. 이제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죠. 왜 여기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옵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 7835님이 심폐소생 전문가인 김종인은 비대위원장 불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언론에 좀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양쪽을 다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네. 정확한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하겠어요. 그건 좀 그래요? 예, 무슨 비대위원장이 직업도 아니고 이상한 거죠. 서가버님도 뭐 같은 견해시고. 누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 아니라 누가 가도 명의가 가도 환자들이 그 처방을 따라줘야 되거든요. 네. 그 신뢰해줘야 되거든요. 아 환자들이 안 따른다. 그 처방전을 아무리 해봤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럼요. 누가 간들 모든 결정을 의총해서 최종 추인해야 되거든요. 다 틀어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자 그럼 한번 이후의 그림을 좀 그려주니까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좀 비대위 꾸리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럼 비대위도 못 꾸리고 아니면 비대위 꾸려봤자 아무 의미 없는 비대위가 돼서 비대위 공중에 올려놓고 그냥 계속 지지고 벗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국면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다음 총선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요. 네.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시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부는 나 저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끼리 나가서 정당 만들어서 탈색하고 총선에 임하자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예, 뭐 아니 그렇게 하여간 이름 최소한도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은 볼 수가 없어요.
당명이라도 바뀌어 있어요. 당명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냥 여야 양당 체제로 수렴돼 가지고 총선을 치를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야당이 또 역시 참패를 하고 끝날 거라 이거죠. 우선은 이제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네. 이제 전당대회를 뭐 언제 연말에 하든지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꾸리겠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수습은해서 갑니다. 수습은해서 가고 또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들은 또 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뭐 어느 그 신문 사설에 봤더니 지난번 그 대선 때 대통령 탄핵했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자유한국당을 탄핵했다, 야당을 탄핵했다 그러던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하셨던 대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주체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지분들하게 정당의 형태는 띄고 가겠지만은 네.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야당의 모습들, 혁신의 모습들, 변화하는 모습들은 알겠습니다.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죠.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치고 나왔는데 당 안에서 바로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 안에서는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헤게모니 쥐려고 저렇게 치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참패 책임이 네. 공식적으로 이제 1위가 홍준표 대표라면 2위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책임이 막중하고 혁신의 대상인 사람이 이제 그 혁신안을 들고 나니까 권위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비대위를 만든다면서 앞뒤가 안 맞아요. 비대위에서 혁신안이 나와야지 왜 자기가 혁신안을 냅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 그리고 비대위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앙당 축소하고 뭐 당명 바꾸고 뭐 다 정해놓고. 네. 그러니까 좀 정신이. 그러면 그 국면 전환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했는데 그 대상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중앙당 힘없는 당직자들 중앙당 직원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속이 터질 건데 그 사람들 먼저 이제 왜냐하면은 지원금 좀 줄어들 거거든요. 국비 지원 선관위 지원금이. 네. 그러면 살림살이 좀 줄여야 되겠는데 그부터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김성태 대표. 리더십이 서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번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기 1년이나 꽉꽉 채울 수 있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형편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뭐 이 자리에서 질문이니까 답변하지만 별로 답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개업하셨다면서요. 예. 이제 변호사 홍준표로 앞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변호사 접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슨 유리벽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직접 손을 잡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접견실이라고. 예, 네. 예. 그런데 그럼 이 타이밍에 이 국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꼭 그렇게 길게 면회를 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연이 뭐였을까요? 지금 별로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아, 그죠.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시면 너무 홍준표스러워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개업도 예. 변호사 개업 그 많은 이유 중에 이명박 대통령 면회하기 위해서 개업을 했다? 예. 자기 집에다가?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이명박 대통령 면회를 사절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결국 그래도 명색이 제일 야당의 당 대표를 했고 그렇게 호기를 부리면서 하고 큰 소리 치면서 무슨 뭐 또 하고 마지막 뭐까지 해놓은 막말까지 하고 나갔는데 기껏 아무리 이벤트가 중요하다고 해도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 면회를 위해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정말 국민들 너무 국민들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속 터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자유한국당 얘기가 시간이 다 갔는데 이거 짧게 안 짚을 수가 없는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그 워크숍까지 갔다 왔고 탈이념 정당을 선언을 하긴 했는데 주인공인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은 쏙 빼고 가지 않았습니까? 쏙 빠지고지 빼고가 아니라 쏙 빠지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대답할까요? 그럼 방송에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 했까.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시면 이번 되잖아.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바른미래당은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의원도 그
같은 운명체가 돼버렸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건컨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국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아, 바른미래당도 공중분해된다. 네. 자, 1분 남아서 사과분 의원님 전망해 주신다면. 안철수 대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선거 자입니까 타입니까? 아직 자의는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타의로. 네, 타의로. 네. 저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고 저는 실제로 안철수 지지자들이 붙여놨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라디오 봤더니 당명 쏙 뺀 거 얘기하는 거죠? 당명도 빼고 내용도 그렇고 뭐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본인 거였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국민들은 안철수 대표는 본업으로 잘한 것을 가서 하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에게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서울 시민들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유인태 전 의원이 본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뭐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나 또 자기 몫은 하겠죠. 그러나 이제 리더는 아니다. 검증이 끝났다. 네, 검증됐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상황 전개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이풀기 정도로만 하고 또 다음 주를 기약을 하죠. 자, 이렇게 직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 사과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했는데 당시 정세균 지금 얼마 전에 의장이셨죠. 당 대표, 원내영 원내대표 최재일이 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매 순간 대중들 속으로 들어갔고 같이 욕을 먹어가면서 얻어맞아 가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명박 정권의 각종 여러 가지 4대강부터 많은 실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 편에서 싸웠죠. 싸우고 문제 제기했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이른바 2010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박원순 시장부터 해서 강원도지사 이광재 지사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거의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죠. 그러면서 국면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 게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들로서 야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이 정당으로 대한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말 모두가 그래서 치열하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이제 들리긴 하는데 실은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모든 선거가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져가지고 야당이 다 이겼습니다. 그때도 그런 이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가 돼서 그 평가가 낮아서 야당이 이긴 거죠. 근데 아니요. 2010년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때 뭐냐면 2010년 지방선거가 천안함 사건 석 달 뒤에 치러진 선거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지방선거 당일날 한 보수 언론은 일면 토보로 천안함을 썼어요. 그리고 전쟁 기념 가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당시 그때는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꾼 게 2012년이니까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의제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무상급식 의제가 확 휩쓸었던 게 그때 지방선거 아닌가요? 2010년. 교육감 선거도 영향을 줬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쟁과 평화 프레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보다는 7년 대선, 2008년 총선 거치면서 딱 상황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했죠. 참패를 했어요. 세 번 선거 연달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과반수가 넘던 의석을 가졌던 일당이었는데 그때 80몇 당이 쪼개지고 당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82석, 83분의 1도 건지지 못하고 뭐 가는 데마다 푸대접받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 촛불 광장에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무대에 올라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세균 대표, 원내영 원내대표 이하 한 70명의 국회의원들이 광화문에 나가는데도 무대에 올라가는 거 고사하고 마이크는 고사하고 소개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니까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10년 전 얘기를 왜 끝내냐면 지금 사과바로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럼 진정성 있게 꿋꿋하게 한 발 한 발 걸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예. 상대방이 못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반사효과?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예.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동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뭐 불편한 얘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부활하는데 원동력이 됐죠. 근데 지금 보수는 이제 일단 두 가지 이제 그 평행 이론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가 되게 이제 못해야 돼요 앞으로. 아, 그럼 국가적 불행인데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원동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부의 어떤 자생력보다는 외부 요인.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저는 다들 다른 게 네. 상황 논리가 다른 게 네. 그때 말씀드린 3번의 선거를 다 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당했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당을 수습을 하고 네.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에 네.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 다 있었죠. 근데 문제는 네. 말 그대로 난파선에서 그냥 뛰어내리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네. 사실 네. 그 안에서 충분하게 내부 투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우리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네.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네.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국민들에게 대한 세력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을 반성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합니다. 우리라도 작은 숫자로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했으면은 저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뛰어내리기에 급급했고 얼마 지나서 상황이 조금 지나가니까 네. 이제 다시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더 급하잖아요. 다시 또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우르르 다시 그게 국민들의 눈에 얼마나 참으로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비참해.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그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얘기했다시피 이제 영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맨날 개혁보수 말을 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이게 아닌가 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침 뱉고 나온 정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국민들이 안 속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바른보수로 거듭나려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1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순간에 그 몸부림 자체가 헐리우드 액션 내지 의미 둘 이유가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 전에도 나갈 때부터 그냥 살기 위해서 나간 거지. 네. 나간 거나 다시 복귀한 거나 같은 과정이었다고 국민들은 보고 실제로 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자유한국당의 그만 미래는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진짜로 없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왜? 네. 그러면 세력이 누가 비대위원장이 누가 뭐 그 천하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 무슨 누가 앞으로 저당의 이 리더가 되겠고 어떤 그룹들이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은 2주 만에 뵙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네, 선거 잘 마치셨고요. 네, 잘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뒤끝이 아주 세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는 관전평 일단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근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제불능. 그러니까 너무 박하시다. 구제불능?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만든 문건인지 몰라도 이제 그 문건에 지방선거 참패에 공헌한 공신오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인터넷에 뭐 SNS 돌더라고요. 예, 근데 그 5번째 공신이 제일 의미가 있어요. 누군데요? 그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예.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다음 선거에 살아남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무슨 방법이 나오나요? 더군다나 제일 정말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던 게 지난번 총선 때 진박 마케팅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부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풍운동 한다고 나왔어요. 아, 예. 진짜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두환 전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답이다 이거잖아요. 네.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없다. 서가번 의원님도 관전평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그냥 지금 뭐 비슷한 겁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점입 가경이다. 이제 지금부터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상황 그 자유한국당의 지금 뭐 이 개파 간에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 서가번 의원께 그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게 10년 전에 민주당이 이랬잖아요. 열린우리당.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계열.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다. 안 보이지가 안 먹게 들어간 안 먹게 들어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 회귀하자고 좀 뭐 회고하자고 이 얘기 꺼낸 게 아니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자, 보수 야당이 지금 지리멸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켜보는 사람, 눈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 정도원 의원께서는 노답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칼럼들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보수 야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극우 야당이었다? 아주 수구 야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층에서 표를 안 줬다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그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유, 정의 그런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민주주의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국정교과서 논란 이런 게 이제 보수에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잠깐만 의원님. 근데 그때 한마디라도 제대로 얘기한 사람들이 없어요. 홍준표 체제에서의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바른정당의 그럼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뭐가 뭔지 잘 모르죠. 바른정당이 이제 일단 그 규모가 작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 간판들이 또 대권 주자였으면 되는데 대권 주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면해버린 거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계속 바른정당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바른정당은 국민들의 그대로 바른정당의 현재 모습대로 표를 받은 겁니다. 네. 결국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당이라는 게 정체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그 대표격인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후보인가요? 네. 그 두 분의 아니요. 바른미래당 말고 그 합치기 전에 바른정당.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잠깐만 좀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극우 수구의 모습에서 탈피를 해서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야 살 길이 생긴다. 그게 많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게 바른미래당 전에 바른정당 아니었느냐. 근데 평가는 거의 낙제점이었다. 바른정당이 정말 자기